여자 교도소 수감자들이 남성 접촉 없이 임신했다. 숨겨진 카메라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어느 날 대한민국의 한 여자 교도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외부 접촉이 없었던 여성 수감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벽, 잠긴 문,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가 모두가 눈을 돌리고 싶었던 진실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교도소 안의 모든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이면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도 이 충격적인 진실의 목격자가 되어주세요. 이크산 여성교도소의 차가운 화요일, 새벽 남쪽 병동의 고요함을 찢는 절망적인 비명이 울려 퍼졌다. 교도관들이 서둘러 달려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든 것이었다. 22살의 젊은 수감자 김나라가 축축한 바닥에서 홀로 출산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나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닥을 긁으며 고통을 견디려 했지만 출산의 고통은 그녀의 의지보다 강했다. 교도관 정미선은 경악한 표정으로 무정의를 들었다. 의무실, 빨리 남쪽 병동으로 와. 수감자, 가을실 9번이 출산 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감자들은 창살 사이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녀는 3년 동안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 김나라의 기록은 명확했다. 최근 3년 동안 어떤 방문 기록도 남성과의 신체적 접촉도 전혀 없었다. 그녀는 가족도 방문하지 않았고 특별 면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는 분명히 아이를 낳고 있었다. 의무실, 간호사가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교도소의 차가운 벽을 타고 메아리쳤다. 그 소리는 마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들렸다. 주변의 수감자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도관들에게 던졌다. 유석진 교도소장은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이걸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속삭였다. 언론에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끝이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이미 늦었다. 소문은 이미 교도소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여성 수감자들도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침 점호 때 3명의 여성이 설명할 수 없는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다. 한 여성은 자신의 배가 최근 몇 주 동안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50대 중반의 수감자 한은미가 물었다. 그녀는 15년 동안 이곳에 있었고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긴장감은 순식간에 교도소 전체를 뒤덮었다. 수감자들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가장 끔찍한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혹시 교도관들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라는 이제 간신히 숨을 쉬며 자신의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교도관들이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내 아기를 데려가지 마. 그녀의 비명은 사람들의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약해져 있었고 결국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말했어. 내가 생명을 구할 거라고. 하지만 내 생명을 잃게 될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교도관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카메라 렌즈를 향해 은밀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교도소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나라의 아기는 의료 검사를 위해 어딘가로 옮겨졌고 그녀는 회복을 위해 의무실에 격리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은미는 그날 밤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 전 그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이곳에 왔다. 그녀는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불의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라야, 약속할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네 아이를 찾아줄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자를 밝혀낼 거야.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어두운 밤, 대한민국 법무부 청사의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출입문에는 출입금지 표지가 걸려 있었다. 테이블 주위에는 엄숙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법무부 차관 정태호는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크산 여성 교도소에서 벌어진 사건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특별수사팀장 강민주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저희는 이미 비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교도소 직원들과 수감자들이 모르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사건이 언론에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의 경력은 끝장입니다. 그날 밤 특수장비를 실은 검은색 밴이 이크산 여성교도소에 도착했다. 시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팀은 교도소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의무실, 복도, 식당, 그리고 특히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된 서쪽 의료병동에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배치했다. 다음 날 아침 이크산 여성교도소는 평소와 같은 일상이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서는 여러 수감자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들었어? 양희진도 아침에 구토를 했대. 30대 중반의 수감자 박소영이 속삭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도? 옆에 앉은 이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이제 3명이나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 모두 한 달 전에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여성들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한은미가 다가오자 갑자기 멈추었다. 60세의 한은미는 교도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수감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그녀는 두 여성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 벽에도 귀가 있어.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나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서쪽 의료병동에 있다고 생각해. 3년 전부터 특별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이 그곳에 데려가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곳에 다녀온 여성들은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몸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지. 박소영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속삭였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한은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우리 모두가 눈과 귀를 열어두고 모든 이상한 점을 기록해야 해. 그때 식당 입구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젊은 수감자 양희진이 식당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그녀는 고통에 몸을 움츠리며 배를 부여잡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녀의 비명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녀를 들것에 실어 의무실로 옮기는 동안 한은미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양희진의 피부는 창백했고 입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배 분명히 약간 불러와 있었다. 또 한 명이 시작됐군. 한은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오후 한은미는 세탁실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의료병동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는 교도관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끈 것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나타나는 젊은 남성 의사였다. 그는 공식 기록에는 없는 자원봉사 의사라고 알려져 있었다. 박진우 박사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도관 중 한 명이 그에게 인사했다. 한은미는 그 이름을 기억에 새겼다. 박진우, 이 모든 일에 관련이 있을까?
저녁 시간 한은미는 자신의 좁은 감방에서 양희진이 의무실로 실려간 후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했다. 소영이 그녀에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양희진은 한 달 전 특별 건강 검진을 받았고 그 후로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유모를 구토와 복통을 겪고 있었다. 한은미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다. 지금까지 4명의 여성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그들 모두 특별 건강 검진을 받은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두 서쪽 의료병동에서 진료를 받았다. 여기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비밀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의료병동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2명의 교도관이 수면제가 투여된 듯한 수감자를 의료병동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그리고 얼마 후 박진우 박사라고 불리는 남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얼굴을 전혀 카메라에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법무부 특별수사팀 사무실에서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준 팀장은 화면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박진우 박사, 그의 신원을 확인해 보세요. 몇 분 후 한 팀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팀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의 의사는 3년 전 카이스트를 졸업했지만 그는 졸업 직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지금 교도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우는 누구지? 그날 밤 늦게 한은미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교도소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 박진우 박사라고 불리는 남자가 검은색 차에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다. 이럴 수가.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얼굴은 분명히 교도소장 유석진의 아들 유민호였다. 그녀는 그를 몇 년 전 교도소 가족 행사에서 본 적이 있었다. 한은미는 이제 무엇인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녀는 단단히 결심했다. 김나라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크산 여성교도소의 서쪽 의료병동은 다른 구역과 달리 항상 조용했다. 두꺼운 벽과 방음 처리된 문으로 인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정기 검진을 위해 몇몇 수감자들이 호명되었다. 최서연, 박지민, 윤소라, 정기 건강 검진을 위해 준비하세요.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은 차갑고 무감정했다. 한은미는 복도에서 세 여성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의심이 가득했다. 최서연은 겨우 25살의 젊은 여성으로 마약 운반 혐의로 수감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오면 어떤 상태일지 한은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다시 검토했다.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정기 검진을 받은 여성들 중 일부가 몇 주 후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증상들은 명백히 임신의 초기 징후와 일치했다. 법무부 특별수사팀의 비밀 카메라는 이제 교도소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강민준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서쪽 의료병동으로 향하는 세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그는 팀원에게 지시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의료병동에 머무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세 여성은 각각 3시간 이상 의료병동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태는 명백히 달랐다. 그들은 약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팀장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 팀원이 보고했다. 정기 검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검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이 검진을 수행한 의사의 이름이 박진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주는 눈썹을 찌푸렸다. 사망한 의사의 이름으로 의료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니 더 파고들어야겠습니다. 그날 밤 한은미는 최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약에 취한 듯 보였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다.
서연아, 괜찮니? 하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미 언니, 난 무서워요.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하은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줄 수 있겠니?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기억이 조각조각 나 있어요. 의료병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약을 주었어요. 그 후로는 모든 것이 흐릿해요.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떨며 말을 멈추었다. 나는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남자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은미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꼭 잡았다. 서연아, 네가 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니? 서연은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아니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박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미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척하며 컴퓨터에 접근할 기회를 노렸다. 교도관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그녀는 재빨리 검색창에 박진우 의사 사망이라고 입력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3년 전 젊은 의대 졸업생 박진우가 서울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는 그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교도소에서 박진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전혀 달랐다. 역시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있었군. 하은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저녁 하은미는 자신의 발견을 박소영과 이미경에게 은밀히 알렸다. 그들은 교도소 구내 식당에 구석진 테이블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박진우라는 이름의 의사는 3년 전에 이미 사망했어. 그런데 누군가가 그의 신분을 도용하고 있어. 하은미가 설명했다. 그럼 누가? 이미경이 물었다. 하은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나는 교도소장의 아들 유민호라고 생각해. 그를 본 적이 있는데 그가 박진우로 활동하는 사람과 닮았어. 박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교도소장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 불안한 침묵이 세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때 갑자기 김나라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출산 후 처음으로 다른 수감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라야, 하은미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아기는 김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이 내 아기를 데려갔어요. 의학적 검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 후로 아무도 아기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요. 하은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힐 거야, 나라야. 약속할게. 그날 밤 법무부 특별수사팀의 카메라는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유석진 교도소장과 박진우라 불리는 남자가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찍혔다. 그들은 문서를 교환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버지. 유민호가 말했다. 실험은 성공적입니다. 김나라의 아이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유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더 많은 실험 대상이 필요해. 특히 건강한 젊은 여성들.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중단되었다. 하은미가 실수로 빗자루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녀는 늦은 시간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누구지? 유석진이 소리쳤다. 하은미는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끔찍한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더 끔찍한 진실이 아직 숨겨져 있었다. 하은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목격한 장면과 들은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교도소장과 그의 아들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교도소의 일상이 시작되자 하은미는 의료병동에서 일하는 청소부 권순자를 찾아갔다. 순자는 50대 중반의 조용한 여성으로 교도소의 모든 구석구석을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세탁실의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슨 일이세요, 은미 씨?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쪽 의료 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박진우라는 의사와 관련해서요. 순자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위험한 질문이에요. 난 말할 수 없어요. 한은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순자 씨,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감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고 있다고요. 김나라의 아이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달 그들은 계약을 맺어요. 돈 많은 사람들과. 한은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무슨 계약이요? 아이를 위한 계약이에요. 순자가 속삭였다. 난 서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수감자들을 대리모로 사용하고 있어요. 돈 많은 부부들이 큰 돈을 지불하고 교도소에서는 건강한 수감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도 모르게 인공수정을 해요. 한은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들은 수감자들의 음식이나 물에 약을 탄 다음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데려가서 시술을 해요. 수감자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순자가 계속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부유한 의뢰인에게 넘겨져요. 모든 기록은 삭제되고 아이의 출생 증명서는 조작돼요. 그래서 김나라의 아이가. 한은미가 중얼거렸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서울의 한 부부에게 넘겨졌을 거예요. 그들은 수감자의 건강 상태, 외모, 지능을 기준으로 선택해요. 김나라는 그녀는 서울대를 졸업한 우등생이었잖아요. 한은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는 이 끔찍한 계획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어머니를 모른 채 자라고 있는지 생각했다. 이건 너무 끔찍해요. 한은미가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돈이죠. 엄청난 돈이에요. 각 아이마다 수억 원이 오가요. 그리고 교도소장과 몇몇 고위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조용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한은미는 이 충격적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수감자들과 공유했다. 그들은 모두 분노와 공포에 떨었다. 우리는 뭔가 해야 해요. 박소영이 말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이미경이 물었다. 우리는 여기 갇혀 있어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한은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녀의 눈이 빛났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에겐 녹음기 같은 것이 없어요. 소영이 말했다. 한은미는 미소를 지었다. 실은 내가 방법을 알아요. 10년 전 내가 라디오 수리공으로 일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된 라디오 한 대와 몇 가지 부품뿐이에요. 그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소영은 교도소 창고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가져오기로 했고, 이미경은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한은미는 라디오를 개조하여 가니 녹음기로 만들 계획이었다. 조심해요, 한은미가 경고했다. 만약 들키면 우리 모두 큰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날 밤 법무부 특별수사팀의 카메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유석진 교도소장과 검은 정장을 입은 신비로운 여성이 교도소장 사무실에서 만나는 모습이었다. 2명의 새로운 제품이 곧 준비될 겁니다. 유석진이 말했다. 둘 다 건강하고 젊은 여성들입니다. 하나는 음악대학 출신이고 다른 하나는 체육대학 출신입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특히 예술적 재능이나 운동 능력이 뛰어난 기증자를 선호합니다. 가격은 이전과 같습니다. 아이당 3억 원. 유석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으로 우리는 아이의 DNA가 구매자의 DNA와 일치하도록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위조죠. 여성은 서류가 든 봉투를 유석진에게 건넸다. 여기 새로운 계약서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2명의 새로운 구매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요청사항이 있으니 검토해 주세요. 강민준 팀장은 이 대화를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다. 이는 인신매매야. 그가 중얼거렸다. 아이들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거야. 그는 즉시 법무부 차관에게 연락했다. 차관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아직은 안 돼요, 강 팀장.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스캔들이 될 수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편 의무실에 격리되어 있던 김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출산 후 합병증으로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날 밤 한은미는 몰래 의무실에 침입하여 김나라를 만났다. 그녀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나라야 괜찮니? 한은미가 속삭였다. 김나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열기로 빛나고 있었다. 은미 언니, 내 아이는 어디 있나요? 한은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김나라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나라야. 우리가 너의 아이를 찾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야. 김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 만약 내가 이곳을 나가지 못한다면 내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은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김나라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우리 모두 이곳을 나갈 거야. 약속할게. 김나라가 고열에 시달리는 동안 그녀의 아이는 이미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호화로운 아파트에 도착해 있었다. 최상희 변호사 정태영과 그의 아내 서혜진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은 마침내 특별한 입양기관을 통해 갓난아이를 받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가요? 서혜진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으며 감탄했다. 우리 아들 정태영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3억이라 비싼 가격이었어. 하지만 가치 있는 투자예요. 그의 아내가 대답했다. 이제 우리에게도 아들이 생겼어요. 아무도 진실을 알 필요 없어요. 정태영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한 일의 윤리적 의미를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뿐이었다. 그의 집안을 이을 아들. DNA 검사는 어떻게 됐지? 그가 물었다. 걱정 마세요. 그의 아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약속한 대로 모든 공식 기록에는 이 아이가 우리의 생물학적 아들로 나올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거물급 정치인들과 재벌들을 변호하면서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이크산 여성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유지할 것이다. 그의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한편 이크산 여성교도소에서는 김나라가 드디어 의무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의무실에 격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은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한 교도소장의 결정이었다. 김나라는 자신의 작은 감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다. 한은미가 조용히 그녀의 감방 문 앞에 나타났다. 나라야, 한은미가 부드럽게 불렀다. 김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언니, 내 아이는 어디 있나요? 한은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김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마침내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나라야, 네 아이는 서울의 부유한 가족에게 팔렸어. 한은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을 몰래 임신시키고 아이들을 부유한 가족들에게 팔고 있어. 김나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가 왜 선택됐죠? 너는 젊고 건강해.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고 한은미가 설명했다. 그들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여성들을 선택해. 김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한때 그곳에 있던 생명을 생각하며 내 아이를 찾아야 해요. 한은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도울 거야, 나라야.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날 밤
법무부 특별수사팀은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이번에는 서쪽 의료병동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들의 카메라는 의료용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의식 없는 여성 수감자를 비추었다. 가짜 박진우 의사, 실제로는 유민호가 인공수정 시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군. 강민준 팀장이 중얼거렸다. 이제 행동할 때가 됐어. 그러나 그의 전화를 받은 법무부 차관은 여전히 주저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사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강민준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끔찍한 범죄가 하루빨리 중단되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김나라는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식사 시간에 일어나 모든 수감자들 앞에서 외쳤다. 여러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아 팔아넘기고 있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교도관들이 재빨리 달려와 김나라를 제압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계속해서 외쳤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모두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교도관들에 의해 억눌렸다. 그녀는 강제로 끌려가 독방에 갇혔다. 유석진 교도소장은 경로했다. 이 여자를 영원히 격리시켜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해. 그가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나라의 외침은 다른 수감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특히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한편 법무부 특별수사팀의 비밀 카메라는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다. 유석진 교도소장과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또다시 만나는 장면이었다. 2명의 새로운 아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석진이 말했다. 하나는 다음 달, 다른 하나는 3개월 후에 출산 예정입니다. 여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구매자들이 이미 큰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특히 음악 전공 수감자의 아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들은 서류를 교환했다. 카메라는 그 서류의 내용을 명확히 비추었다. 그것은 계약서였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매매 계약서였다. 강민준 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법무부 차관에게 직접 찾아갔다. 차관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차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언론에 새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관련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그날 밤 한은미와 그녀의 동료들은 마침내 개조된 라디오 녹음기를 완성했다. 그들의 계획은 다음 날 실행될 예정이었다. 그들은 유석진과 그의 아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한은미가 말했다. 우리는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법무부가 이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개의 다른 정의의 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독방에 갇힌 김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독방에 갇힌 김나라는 창백한 빛이 들어오는 작은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약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다시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벽에 붙어있는 낡은 달력을 보니 그녀의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다. 일주일. 그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자신의 아이를 안아보지 못했다.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독방 문 아래로 작은 쪽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김나라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한은미의 글씨체로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오늘 밤 계획이 실행됩니다. 준비하세요. 김나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한편 교도소 다른 곳에서는 한은미와 그녀의 동료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개조된 라디오 녹음기는 작지만 강력했다. 그들은 그것을 유석진 교도소장의 사무실 근처 환기구에 숨길 계획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야. 한은미가 작은 그룹에게 말했다. 성공하면 우리는 모두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실패하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모두가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 나는 두려워. 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자궁이 언제 그들의 사업을 위해 사용될지 모르는 채로.
이미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 혹시 내가 이미... 하은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끔찍한 일을 끝낼 거야. 그날 저녁 교도관들이 순찰을 도는 사이 하은미와 권순자는 조심스럽게 유석진의 사무실 근처로 접근했다. 그들은 청소부 역할을 가장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빨리 하은미가 속삭였다. 환기구를 열어. 순자는 재빨리 작은 드라이버로 환기구 커버를 열었다. 하은미는 개조된 라디오 녹음기를 그 안에 숨겼다. 그것은 소리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녹음을 시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하은미가 말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법무부 특별수사팀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준 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내일 새벽 4시 우리는 이크산 여성 교도소를 급습합니다. 그가 설명했다. 유석진과 그의 아들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을 체포할 겁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물었다. 팀장님, 수감자들 중에 내부 협력자가 있습니까? 강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카메라는 몇몇 수감자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하은미라는 수감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김나라는 고열에 시달리며 독방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열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만약 언젠가 이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었으면 해.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이 너를 데려갔을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지. 하은미 언니처럼 그녀는 우리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없더라도 네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랄게.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길 바라. 김나라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만약 네가 언젠가 내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내가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 그녀는 천천히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그녀의 작은 방백은 교도소의 어두운 벽에 흡수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하은미가 몰래 그녀의 독방에 숨겨둔 또 다른 작은 녹음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하은미는 그날 밤 자신의 감방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나라의 절망적인 메시지를 들었다. 그녀는 결코 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나라와 그녀의 아이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음 날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법무부 특별수사팀이 계획대로 교도소를 급습하기 전 유석진 교도소장은 의료병동에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눈치챈 것이다. 모든 서류를 파쇄해 그가 유민회에게 명령했다. 의료기록, 계약서 모든 것을. 유민호는 급하게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권순자가 서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유석진이 소리쳤다. 순자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서류를 파쇄하는 것을 목격했다. 유석진은 유민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민호는 재빨리 순자에게 다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증인은 필요 없어. 유석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러나 순자는 생각보다 강했다. 그녀는 유민호를 밀치고 복도로 달아났다. 그녀는 하은미에게 알려야 했다. 그들이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것을. 한편 하은미의 녹음기는 밤새 유석진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대화를 녹음했다. 교도소장과 검은 정장의 여성, 그리고 몇몇 고위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였다. 그들은 사업의 확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더 많은 교도소, 더 많은 수감자들, 더 많은 아이들. 법무부 특별수사팀이 도착하기 전 하은미와 그녀의 동료들은 그들만의 반란을 시작했다.
그들은 녹음된 내용을 교도소 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모든 수감자들에게 들려주기로 계획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아야 했다. 준비됐어? 한은미가 박소영에게 물었다. 소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송실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있어. 한은미가 말했다. 성공하면 우리는 역사를 바꿀 거야. 새벽 4시 법무부 특별수사팀이 이크산 여성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교도소 내 방송 시스템에서는 유석진 교도소장과 그의 공모자들의 대화가 모든 수감자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은미와 그녀의 동료들이 녹음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각 아이당 3억 원이 유석진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다. 건강한 수감자들의 자궁을 이용한 완벽한 사업 모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교도소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수감자들은 충격과 공포, 분노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특히 건강검진을 받았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자 절망에 빠졌다. 내 아이를 돌려줘. 한 여성이 울부짖었다. 강민준 팀장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즉시 모든 출구를 봉쇄하라. 유석진과 그의 아들을 체포하라. 특별수사팀은 신속하게 교도소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서쪽 의료병동으로 달려갔지만 유석진과 유민호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다만 그들이 남긴 것이 있었다. 불완전하게 파쇄된 서류들과 의료 기록들. 그것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한은미는 방송실에서 소영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법무부 특별수사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해냈어. 한은미가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하지만 그녀는 김나라가 걱정되었다. 그녀는 독방에 갇혀 있었고 그녀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다. 한은미는 즉시 김나라를 찾아 나섰다. 교도소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은미는 교도관들의 열쇠를 훔쳐 독방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김나라의 독방 문을 열었다. 나라야, 그녀가 외쳤다. 김나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성공했어요. 한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응, 우리가 해냈어.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네 아이를 찾을 거야. 김나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은미의 손을 약하게 잡았다. 고마워요, 언니.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셔서. 한은미는 김나라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다. 의료팀이 즉시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다. 이크산 여성교도소 충격 스캔들, 수감자들을 대리모로 이용한 인간, 농장 발각, 헤드라인이 모든 주요 언론사를 장식했다. 녹음된 내용과 확보된 증거들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정의를 요구했다. 수감자도 인간이다. 우리의 자매들을 돌려달라.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라. 등의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유석진과 유민호는 중국 국경으로 도주하려다 체포되었다. 그들의 계좌에서는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공모자들도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고위 공무원들과 유명 의사들,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이 불법적인 계획으로 태어나 부유한 가정에 팔린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몇 년 동안 새로운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들을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부모와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들은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크산 여성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점차 석방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리모로 이용된 여성들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아이들을 찾아 법적 양육권을 요구했다. 다른 이들은 너무나 트라우마가 깊어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김나라는 회복 후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한 긴 법적 투쟁을 시작했다. 그녀의 아이는 서울의 유명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어 있었다. 그 가정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싸웠다. 그들은 아이를 합법적으로 입양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김나라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들은 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모자였어요.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법원은 김나라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부여했지만 입양 가정에게도 제한적인 면접 권한을 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오랜 시간 입양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법원은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면접 권한만을 부여하고 입양 가정의 양육권을 유지시켰다. 이는 많은 생물학적 어머니들에게 가슴 아픈 결정이었다. 한은미는 가석방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정의를 위한 투쟁이 인정받은 것이다. 그녀는 교도소 스캔들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설립했다. 그녀는 모든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유석진과 유민호는 인신매매, 불법 의료행위, 사기, 강제, 대리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각각 30년과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공모자들도 유사한 형량을 받았다. 스캔들이 터진 지 6개월 후 한국 정부는 교도소 제도의 개혁을 약속했다. 수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절차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특히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지 못한 이들에게 정의는 여전히 불완전했다. 그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장으로 남게 되었다. 3년이 흘렀다. 서울의 봄날 벚꽃이 휘날리는 고요한 오후였다. 김나라는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간단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모자와 선글라스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아들의 사진이었다. 벌써 3살이 됐구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3시 정각 학교 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교문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김나라의 시선은 한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까만 머리에 밝은 눈을 가진 작은 소년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민호라는 것도, 그의 진짜 어머니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김나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녀는 아들과 접촉할 수 없었다. 그녀가 얻은 것은 단지 한 달에 한 번, 멀리서 그를 볼 수 있는 권리뿐이었다. 정태영과 서혜진 부부는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김나라의 양육권 청구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아이의 안정된 성장을 이유로 그들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했다. 민호는 학교 앞에서 서혜진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엄마, 그가 외쳤다. 그 말 한마디가 김나라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서혜진은 민호를 품에 안고 볼에 키스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가 잠시 김나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민호를 데리고 검은색 고급 승용차로 향했다. 김나라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크산 여성 교도소 스캔들이 터진 후 김나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법적 투쟁과 심리적 트라우마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의 저울은 부와 권력을 가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정태영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판사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는 충분한 증인과 조작된 서류를 마련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나라는 한은미가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싸웠다. 그러나 3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그녀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 민호는 정태영과 서혜진 부부와 함께 살 것이고 김나라는 단지 멀리서 그를 볼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질 것이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입니다. 판사는 말했다. 그는 이미 그들을 부모로 알고 있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은미는 김나라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그녀는 석방 후 NGO를 설립하여 이크산 스캔들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나라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간이 약이야 나라야. 한은미가 그날 저녁 김나라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말했다. 언젠가 민호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 그는 너를 찾아올 거야. 김나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한은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야, 넌 가장 강한 사람이야. 네가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해냈잖아. 너는 살아남았어. 그날 밤 김나라는 민호를 위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언젠가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이 일기장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단 하루도 그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민회에게 그녀는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너를 학교 앞에서 보았어. 넌 너무 컸구나. 네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 이크산 여성교도소 스캔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새로운 뉴스와 스캔들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유석진과 유민호 그리고 그들의 공모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와 잔혹함은 너무나 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을 구매한 부유한 가족들 중 대부분은 법적 처벌을 피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그들의 변호사들은 그들을 보호했다. 한국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교도소 시스템은 개혁되었고 수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김나라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호를 위한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그의 4번째 생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여전히 매년 그의 생일을 기념했다. 그녀의 손에는 민호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웃고 있었다. 무지개 색풍선을 들고 있는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김나라가 학교 앞에서 몰래 찍은 사진 중 하나였다. 생일 축하해 내 아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말을 멀리 실어갔다. 그것은 마치 어느 먼 곳에 있는 그녀의 아들에게 전해질 것만 같았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마지막 장면을 감싸며 나직이 전한다. 어떤 감옥은 쇠창살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억과 빼앗긴 사랑, 그리고 결코 하지 못한 말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옥은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 둡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나라가 결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웃음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린다. The End 때로는 세상이 가장 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 진짜 정의는 작은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세상과 싸울 용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고통 뒤에는 말하지 못한 눈물과 외면당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